엄마, 그건 그냥 그때 위로하려고 한 말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엄마까지 부양하긴 어려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으니까요. 분식집 설거지로 굽은 제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걸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미영입니다. 올해 62, 평범한 주부였다가 이제는 분식집 설거지 아줌마가 된 여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어머니나 혹은 여러분의 미래일지도 모를 이야기를 말이죠. 모든 것은 32에 결혼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철수와 아들 민호, 딸 수아, 내 식구가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저는 대학을 나왔지만 아이들을 위해 제 경력은 포기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내 아이들만큼은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으니까요. 우리 애들은 꼭 대학 좋은 데 보내야 한다는 게 제 삶의 모토였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 싸고 학교 데려다 주고 학원 데려다 주고 하루 종일 제 시간이라곤 없었죠. 그래도 행복했어요. 제 모든 희생이 언젠가 아이들의 성공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으니까요. 남편이 가끔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애들 교육이 먼저고 나중에 애들이 잘 되면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우리 민호가 서울대 가고 대기업 들어가면 수아가 의대 가서 의사 되면 얼마나 잘 살겠냐고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 불안을 애써 무시했죠. 지금 아끼고 절약해서 애들 교육에 쏟아부으면 나중엔 다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집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으로 평범한 월급쟁이였고 저는 전업주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정말 아낄 건 아꼈어요. 제 옷은 몇 년이고 같은 걸 입었고 미용실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했어요. 친구들 모임에도 돈 든다고 잘 안 나갔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모은 돈은 전부 아이들 학원비, 과외비로 들어갔죠. 아이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의 피아노 레슨까지 저는 다 들어주려고 했어요. 심지어 적금도 깼고 남편 몰래 대출도 받았어요. 애들 좋은 대학만 보내면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민호는 정말 서울대에 합격했고 수아도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민호가 대학 3학년이던 해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장례식에서 민호와 수아는 제게 약속했습니다. 걱정 말라고. 자기들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요. 민호는 곧 졸업하면 취직해서 저를 모시겠다고 했고 수아도 의사 되면 저를 평생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당장 생활은 유지할 수 있었고 제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으니 이제는 그들이 저를 돌봐줄 차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었는지를, 노후를 자녀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리고 제가 곧 마주할 충격적인 현실이 무엇인지를. 남편이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과 보험금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몇 년 전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해서 대출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갚고 나니 남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민호와 수아의 학비도 지원해야 했어요.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민호가 곧 졸업하면
취직할 거고 수아도 인턴 시작하면 돈을 벌 테니까요. 그리고 정말 민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첫 월급날 민호가 저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첫 월급이라며 앞으로 더 드리겠다고 했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 아들이 성공한 것도 기쁘고 제가 믿었던 대로 이제 아들이 저를 돌봐준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민호의 회사는 서울에서 1시간 넘게 떨어진 곳이었고 그는 회사 근처에 원룸을 구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집에 왔어요. 하지만 점점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죠. 회사 워크숍, 친구들과의 약속, 바쁜 업무, 변명은 다양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아들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용돈도 처음 몇 달은 정기적으로 주더니 나중에는 가끔씩,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주는 정도가 되었어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항상 지금 바쁘다거나 다음에 더 주겠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수아는 의대 생활이 너무 바쁘다며 거의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해도 항상 실습 중이거나 시험 준비 중이라는 답변뿐이었죠. 저는 이해했어요. 의대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 근처 마트에서 우연히 민호 직장 동료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다가 그녀가 아들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은 월급의 절반을 집에 보내서 노후 걱정 없이 살고 있다고요.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결국 애매하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다른 집 자녀들은 부모를 잘 봉양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까? 보험금과 퇴직금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전기를 아끼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방에 불을 끄고 난방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식사도 하루 2끼로 줄이고 반찬도 간소하게 했죠. 오래된 옷을 꺼내 입고 몸이 아파도 병원은 꼭 필요할 때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제가 좀 힘들다고, 생활비도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자기도 지금 대출 갚느라 힘들다고 했습니다.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월급도 많지 않다면서 다음 달에 승진하면 더 주겠다고 했어요. 다음 달,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남편도 항상 나중에, 다음에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키운 아들인데, 내가 모든 걸 바쳐 뒷바라지한 아들인데 왜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다음 날 용기를 내서 수아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제가 요즘 조금 힘들다고, 생활비도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수아도 지금 학비 때문에 빠듯하다며 인턴 되면 월급 받을 때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때라는 말이군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돈은 계속 줄어들었고 결국 저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60대 여성에게 일자리는 쉽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면접에 가면 늘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이 나이에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을 찾고. 거절의 말들은 항상 정중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어요. 마침내 동네 분식집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 6일 근무의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었지만 그래도 감사했어요. 이제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것에. 일을 시작하고 얼마 후 민호가 주말에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반가웠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설거지 일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화를 내며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어요. 친구 어머니가 저를 봤다면서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창피하다고요? 내가 이래서 창피하다고?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돈이 필요해서 일하는 건데. 너희들이 엄마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잖아라고 말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온 말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건 그냥 그때 위로하려고 한 말이었다고. 현실적으로 지금 자기가 저까지 부양하긴 어렵다고요. 집도 사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한다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냥 그때 위로하려고 한 말이었다니. 제가 30년 동안 바친 모든 희생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고 이제 와서 저를 돌보는 것은 부담이 된 것입니다. 내 삶이 있으니까 이해한다고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그날 저녁에 다시 자기 원룸으로 돌아갔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식집으로 출근하는 길에 우연히 오래된 친구 정희를 만났어요. 대학 동창이었는데 결혼 후 연락이 뜸했던 친구였죠. 정희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활기차고 세련된 모습, 잘 관리된 머리, 깔끔한 옷차림에서 여유로운 삶이 느껴졌어요. 정희가 반가워하며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망설였지만 시간이 있어 함께 카페에 들어갔어요. 철수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며 걱정했던 정희에게 그저 잘 지내고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서 일하는지 묻는 말에 솔직히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한다고 말하자 정희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어떻게 했냐는 질문에 애들 교육에 다 썼다고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내쉬며 20년 전에 했던 얘기를 상기시켰어요.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쏟지 말고 자신의 몫도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던 그때의 조언이 지금 와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들려주었어요. 작년에 남편과 함께 은퇴했고 젊을 때부터 준비한 노후 자금 덕분에 매달 연금을 받으며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 다음 달에는 호주로 여행 계획이 있다는 말까지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같은 나이,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다니. 정희가 자연스럽게 제 아이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호가 대기업에 다니고 수아가 의대생이라고 말하자 정희는 당연하다는 듯이 민호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냐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창피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고민하는 순간이었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민호도 자기 생활하기 바쁘다고 하고 가끔 용돈 주다가 이젠 그것도 뜸해졌다고요. 수아도 학비 때문에 빠듯하다면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너무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내 삶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애들만 바라보면서 평생 살 수는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나이 60이 넘은 나에게 무슨 기회가 있겠냐고요. 그때 정희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의 회사에서 사무보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분식집보다는 나을 거라면서 제가 대학을 나왔으니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면접을 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나이든 제가 사무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희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면접을 보기로 했어요. 그날 분식집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정희가 알려준 회사로 향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였는데 깔끔한 사무실 환경이 좋아 보였어요. 면접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과 영어 실력을 물어봤는데 제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던 것이 도움이 됐어요. 다음 날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합격했다고요. 월급은 분식집보다 20만 원 더 많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설거지가 아닌 사무직이라는 점이 좋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무보조 일을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오랜만에 수아가 집에 왔습니다. 병원 실습이 잠시 끝나서 집에 들른다고 했죠. 저는 기뻤습니다. 딸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하지만 수아가 가져온 소식은 저를 당혹스럽게 했어요.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성적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다면서 학비를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제 겨우 내 삶을 찾아가려는 시점에 또다시 아이에게 모든 걸 희생해야 하나. 하지만 딸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제가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을 모두 수아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오랜만에 집에서 자고 갔어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수아의 방에서 들려오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였는데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응, 엄마한테 말했어. 학비 때문에 어렵다고 다 줄 거래. 그 돈으로 우리 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아.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이었어요. 제 딸이 제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일찍 나갔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회사에 가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겠다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회사에서 정희를 만났어요. 저는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살면 된다고.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업무에 더 열심히 집중했고 퇴근 후에는 인터넷 강의로 컴퓨터 공부를 했어요. 주말엔 지역 복지관에서 하는 노후 재테크 강의도 들었습니다. 제 미래는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수아에게 준 돈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처음부터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작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모았어요. 적금도 새로 들었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 제도에도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희와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정희는 제가 노후를 준비하는데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가능한 한 오래 일하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잘 활용하라는 것, 그리고 건강을 잘 챙기라는 것 등이었죠. 6개월이 지나자 회사에서 저희 성실함을 인정해 약간의 급여 인상이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제 노력이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주말 민호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라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했던 말들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안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조금씩 바꾼 것들이었죠. 오래된 소파 대신 작지만 새 소파를 들였고 벽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 몇 점을 걸었어요. 화분도 몇 개 두어 생기가 돌게 했고요. 민호는 집이 많이 바뀌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호가 조심스럽게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사 동료와 1년 정도 만났고 3개월 후에 결혼한다고 했어요. 제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바빠 보여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저 저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씁쓸했지만 티내지 않고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인호는 경제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보증금 때문에 빠듯하다면서 암묵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모든 걸 다 긁어모아 도와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도 지금 여유가 없다고 새 직장 잡고 조금씩 저축하는 중이라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의지하지 말고 둘이 힘을 합쳐 해결하라고 조언했어요.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아들은 오래 머물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아팠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계속 이렇게 자녀들에게 퍼주기만 한다면 제 노후는 어떻게 될지 뻔했으니까요. 이제는 저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수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학교 생활 잘하고 있고 실습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곧 수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지난번에 학비 문제로 도움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할 기회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 비용이 좀 든다면서 다시 한번 도움을 청했어요. 순간 머릿속에 그날 밤 들었던 수아의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학비 핑계로 받은 돈으로 여행 갔던 일, 이번에도 정말 연수 프로그램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 의심이 들었어요. 예전에 저라면 무조건 도와줬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어렵다고. 내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있으니 수아 스스로 알아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좋고 학자금 대출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수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나 봐요. 그러더니 서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학교까지는 무엇이든 지원해 주시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달라졌다고요. 자기가 앞으로 의사가 되면 엄마를 모실 거라며 지금은 엄마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예전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약속에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민호도 같은 말을 했었고 결국 그냥 위로하려고 한 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너의 교육을 위해 내 노후 준비를 모두 포기했다고.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때라고요. 물론 너희가 잘 되길 바라지만 더 이상 경제적으로 도울 여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네요 하고 말한 뒤 통화는 뚝 끊겼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야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자녀들과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민호는 신혼여행을 핑계로 오지 않았고 수아는 병원 당직이라며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점차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직장에서의 생활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컴퓨터 실력이 늘면서 업무 효율도 높아졌고 가끔은 중요한 문서 번역 작업도 맡게 되었습니다. 영문학을 전공했던 것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 기분이었어요. 1년이 지나자 소소하게 월급이 올랐고 저는 그 돈으로 오래된 침대와 이불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침대에서 잤는데 새 침대는 정말 편안했어요. 잠을 잘 때마다 이것이 나를 위한 투자구나라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노인 건강 교실에도 등록했어요. 일주일에 2번. 퇴근 후에 요가와 건강 체조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꾸준히 참석하다 보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거기서 만난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과 친구가 되어 가끔 주말에 등산도 가고 차도 마시며
새로운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직장에서 2년을 채우던 날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걱정했는데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회사가 최근 해외 거래처를 늘리면서 영어 통역과 번역이 더 필요해졌는데 제가 영문학 전공자인 것을 알고 업무를 맡아보지 않겠냐는 거였습니다. 급여도 인상해 주신다고 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제 전공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바로 수락했고 퇴근 후에는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비즈니스 영어도 배우고 영어 원서도 읽으며 실력을 키웠어요. 3년 차가 되니 저의 노후 자금도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도 꾸준히 납부하고 개인연금과 적금도 들었어요. 정의의 조언대로 65세까지는 일할 계획을 세웠고 그때까지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내가 임신했다며 제가 외할머니가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제 손주를 돌봐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다시 내 삶을 포기해야 할까? 민호의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소식만 전하러 전화했다고 했어요. 아내의 부모님이 가까이 살아서 아이를 많이 도와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게는 부담 주지 않겠다고요. 솔직히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심도 됐어요. 제 삶을 지켜나갈 수 있으니까요. 몇 달 후 수아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인턴 생활이 끝나고 정식 레지던트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지난번에 제가 도움을 거절했던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장학금을 받아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사실 그때 엄마가 거절하셨을 때 너무 서운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저한테 더 좋은 자극이 된 것 같아요. 스스로 노력해서 장학금을 받게 되니까 더 뿌듯하고 앞으로도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수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선택이 결국 딸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니 안도감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의 관계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적인 관계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65이 되던 해 회사에서 해외 출장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 같은 나이에 해외 출장이라니 상상도 못했어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무역 박람회의 통역사로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는 거였어요. 출장 전날 오랜만에 정희와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정희가 유럽과 호주 여행 이야기를 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부러움과 서러움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저도 해외로 나간다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미영아,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얼굴에 생기가 돌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어? 정희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부터였던 것 같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도쿄 출장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일본어는 몰랐지만 영어로 소통하며 업무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틈틈이 관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65의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니 정말 행복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5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때, 자녀들의 약속을 믿었던 순간, 그리고 그 약속이 깨지고 혼자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던 시간들,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일부였고 그 과정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67이 되던 해봄, 민호가 아이와 함께 집에 놀러 왔습니다. 두 돌이 된 손자는 정말 귀여웠어요. 아이를 안고 놀아주는 동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그동안 많이 미안했어요. 엄마가 우리 교육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는데, 정작 저희는 엄마께 해드린 게 별로 없어서.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자녀에게만 의존하려고 했던 엄마가 어리석었어. 하지만 지금은 서로 이해하게 됐으니 괜찮아. 그날 이후로 가족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는 다 같이 모이게 되었고, 가끔은 아이와 함께 놀러 오기도 했어요. 수아도 병원 일이 바쁘지만 시간 날 때마다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저는 69입니다. 내년이면 7순이 되네요. 회사에서는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그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도 제법 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치면 생활하는데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가끔은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둘 다 자녀들에게 의존하며 어려운 노후를 보냈을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의 죽음은 큰 슬픔이었지만 그것이 제게 새로운 인생을 찾게 한 계기가 되었으니 아이러니하게도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는 자녀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노후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젊을 때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건강 관리도 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몇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준비를 일찍 시작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월급의 최소 1015%는 노후를 위해 따로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건강에 투자하세요. 노후의 가장 큰 지출은 의료비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 검진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은퇴 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취미 모임,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평생 배움의 자세를 가지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취미를 개발하고 지식을 넓히는 것은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다섯째, 자녀에게 의존하는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자녀들도 자신의 가정과 재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미리 계획하세요. 여행, 봉사활동, 손주 돌보기, 창업 등 은퇴 후의 목표와 꿈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제 스스로 준비하고 제 삶을 책임지게 되었으니까요.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런 사랑과 헌신은 정말 아름답지만 그 사랑 속에서도 자신을 잊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진정한 사랑은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입니다. 복지관에서 노후 준비 특강을 할 때면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이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던 수강생이
이제는 강의실을 꽉 채울 정도로 많아졌어요.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나 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늦었다고, 이제 와서 무슨 노후 준비냐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지난주에는 민호네 가족과 수아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손자는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고 수아는 전문의가 되어 개인 병원 개업을 준비 중이에요. 식사 중에 민호가 이제 일을 그만하고 쉬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일하는 게 좋다고, 그게 제 행복이라고 대답했어요. 수아는 그래도 건강관리 잘 하라며 아프면 자기 병원에서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다들 웃었어요. 이제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저를 돕겠다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준비한 노후 자금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가끔 선물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가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기도 해요. 제주도, 강원도, 국내 여행을 자주 다니고 작년에는 정희와 함께 태국 방콕에도 다녀왔습니다. 다음 목표는 유럽 여행이에요. 칠순 기념으로 계획 중입니다. 뒤늦게 시작한 노후 준비였지만 지금의 저는 행복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건강도 관계도 그리 나쁘지 않아요. 물론 넉넉하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노후는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저는 회사로 출근합니다. 70세를 바라보는 나이지만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배우고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행복한 노후의 모습입니다.